언제 돌아왔습니까? 오늘 투자론 하실 차례죠? 자, 페이지는 221페이지고요. 얘는 단원 자체가 그 출제 비중이 크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험 그 목차상에서는요. 투자 이론하고 투자 분석 및 기법. 그러니까 목차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투자 이론에서는 투자에 관련돼 있는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 투자 분석은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기초로 이루어지고요. 현금 흐름이 파악이 되면 요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할인 기법이 있고요. 비할인 기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으로 보시게 되면 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 위험에 대해서 또는 수익에 대해서 요렇게 해서 이론으로 한 5개 정도 나오고 계산 문제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하시면 투자론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 나온 거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계산을 버리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거기 젊은 사람은 오늘 나 처음 보죠? 이번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럼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성이 어떻게 돼요? 성. 오? 그럼 본인은 오총각이요? 우리가 이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물어보면 답을 얻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처녀하고 총각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끝이 없으니까. 그래도 오총각은 여친이 있어요? 그리고 고총각은 여친이 있어요? 없어요. 올해 뭐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돼요? 23. 올해 김처녀가 나이가 올해 그렇지. 그래. 그래. 여기 쪽이 누나네. 여기는 김처녀, 여기는 고총각. 그렇게 알면 되고. 그래서 처녀반에 가면 또 이처녀라고 있는데, 이처녀가 아마 고총각하고 비교하면은 나이가 거의 그 친구가 좀 더 어릴 거야 아마. 그래서 근데 이거 왜 이거 시험 도전하는 거예요? 따서 본인이 해보고 싶어서. 원래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이 뭐 이거 부동산업 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 아버님이? 그래. 그럼 뭐 열심히 해서 그럼 되겠네.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오면은 자리를 앞으로 좀 당겨서 앉아야 돼. 뒤쪽에 있으면은 이제 안 보이니까.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 의지가 필요하고. 그래.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개요만. 투자라는 거는 거기 교재에 보시면요, 현재 확실한 소비와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투자라는 것은요, 이 현금 수입하고 요 지출을 교환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출은 현재 이루어지고요. 이 수입은 미래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시간의 흐름이 서로 틀리잖아요. 예, 틀릴 때 내가 만약에 현재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미래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지를 전혀 모르면 우리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교재에서는 위험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같은 맥락으로 놨는데 원래 위험하고 불확실성은 논리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아무것도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최소한의 정보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최소한 미래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를 나에게 최소한의 정보는 줘야 돼요. 미래의 경제 상황이 호황일 수 있는 확률, 불황일 수 있는 확률 또는 아니면 정상일 수 있는 확률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주어줘야지만 그거를 매개로 투자자는 이걸 추정할 수 있어요. 예상 기대 수익률을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산출이 안 되면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뭐 이 정도에 대한 수익은 내가 기대를 할 수 있어야지만 투자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C안이 있어요. 얘가 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얘는 8%, 얘는 6%. 이렇게 만약에 세 개의 투자안 중에서 각각의 예상되는 수익률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통상 얘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소한 내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만한 뭔가 대가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이따가 배워요. 얘하고 비교해서 얘가 이 중에서는 얘가 제일 크다고 그래서 무조건 선택하진 않아요. 얘하고 비교해서 이거보다 얘가 작으면 투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최소한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판단이 되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투자를 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 서로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근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오거나 아니면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차이를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 예상 수익하고 무슨 수익, 실현 수익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위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는 중복이에요. 중복. 예전에는 번역을 할 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을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 그리고 222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이거는 지금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험.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 앞의 내용은. 그리고 그 옆에 223페이지에 가면 지렛대 효과라고 있죠. 이거는 뒤에 가면 이제 금융 위험에서 다루게 돼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제 먼저 넘어가시면 되냐면 22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그 1월 달에 기초하게 되면 다 해드려요. 다 해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연결해서 228페이지에 가면 2절에 위험과 수익이라고 돼 있죠. 네, 그 원래 단원이 여기 하고 일로 오면은 맞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맨 먼저 부동산 투자에 이제 위험이 있어요. 여기는 별표를 해야 돼요. 요 제목을 달고 여러분들에게 출제하는 거예요.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이다.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위험이 나올 때 위험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뜻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했죠.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실제 달성된 결과가 서로 달라지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걸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개념이라는 게 내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 실현된 게 달라지는 것을 위험이라고 표현했을 때 요 위험이라는 표현을 통계학적인 용어로는
분산이라고 그래요. 위험인데 통계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한다? 분산. 그죠? 근데 요 분산의 제곱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나 다 같은 뭐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위험을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표준 편차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기대의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수치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표준 편차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예상 수익률을 10%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평균 기대 수익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 평균 기대 수익선이 이걸 우리가 10%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 있죠. 이게 큰 것을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위험이라는 건 예상한 거하고 실현 수익의 차이를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진다?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거의 예상 기대 수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표준 편차가 작다고 그러겠죠. 그럼 위험이 작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용어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위험과 수익의 측정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양가로 이번에 228페이지 하고 있어요. 228페이지. 그렇죠? 자, 양가로 이번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 있는데 측정 방법에 보면 기억에 이렇게 돼 있죠. 투자안의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랬을 때요. 수익률의 측정은요. 산술 평균도 되고요. 가중 평균도 돼요. 예를 들어서 발생 확률을 50대 50으로 주면은 산술 평균이에요. 근데 발생 확률을 20대 80이나 또는 75대 25나 이런 식으로 다르게 주면 우리가 가중 평균해야 돼요. 산술 평균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나누기 2 하면 돼요. 나누기. 그러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의 값을 구하는 것을 나중에 심화 과정에 가서는 한번 예는 들어드리는데 여러분 실전에서는 딱 한 번 표준 편차의 값을 구하라고 나왔다가 오류가 발생해서 전항 정답 처리되고 그 이후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표준 편차의 값은 백분율로 구할 수도 있고 소수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 229쪽에 가면 상단 박스에 보면 사례 나와 있죠. 그럼 그 하단에 계산해서 표준 편차 나와 있죠. 루트 씌워서. 네, 이렇게 계산하면은 우리 계산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해설에 대한 거는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앞으로 뒤로 한 장 더 넘어가시면 230페이지에 보면은 투자 위험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230페이지에.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상 수익과 실현 수익의 차이가 위험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를 유발하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유형을 보게 되면 사업 위험이라는 게 있고 금융 위험, 인플레 위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업 위험하고 무슨 위험? 금융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사업 위험이라는 거는 시장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운영 위험이 있고 위치적인 이런 이제 위험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투자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위험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위험이 시장 위험이야. 이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 300평짜리 오리고기집을 갖다가 오픈했어요. 그런데 12월 10일 날 조류독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오리고기집은 영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A라는 사람이 이런 만약에 조류 독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있죠. 예, 이거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업 안 하면 되죠. 그런 거예요. 사업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이거를 겪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애가 땅 터지면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실제로 발생한 수익률의 차이를 유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애들을 뭐라 그런다?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지금 늦게 온 몇 페이지 할 줄 알고 있어요? 에? 지금 230페이지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온 친구도 성이 김이었었나? 여기 성? 여기도 김이었지. 여기도 김이고 작은 김천이야. 여긴 작은 김천이야. 작은 김천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21. 여기가 오빠네. 여긴 23이래. 참고로 여친은 아직 없대. 그래. 우리 작은 김천은 남친 있지? 그래. 알고 있으라고 그냥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애가 발생하면 내가 예상했던 것과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걸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그럼 여기 있는 금융위험은 뭐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지분하고 저당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그죠? 그때 발생하는 게 금융위험이에요. 지분은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있는 저당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의 의미는 나중에 금융에서 하시겠지만 포괄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돈을 빌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환.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쓰게 되면 무조건 무슨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수익이 나오면 무리 없이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겠으나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수익이 안 나오게 되면 나는 상환의 부담만 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슨 위험이라 한다? 금융위험.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자금을 갖다 조달할 때 돈을 빌려올 때 과연 빌려오는 게 난지 그렇지 않은 게 난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넘겨왔던 지렛대 효과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렛대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융자금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쓰는 것이 내 돈만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가 금융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돈 안 빌렸으면 돼요. 근데 돈을 빌렸으면 이 위험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이라고 있어요. 자, 인플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을 지칭하는데 물가가 상승을 하면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 가지고 그랜저 살 수 있었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은 3천만 원 가지고 경차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고 빌려 쓴 사람이 있으면 누가 불리하겠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하겠죠. 내가 빌려줄 때는 그랜저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경차 살 수 있는 돈밖에는 못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금액은 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우리가 대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융기관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은행과 같은.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빌려줄 때 만약에 고정 이자율로 빌려줄 수가 있고 변동 이자율로 빌려줄 수가 있으면 무슨 이자율로 빌려주는 게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 이 위험을 줄일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거겠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나도 내가 받아야 될 이자를 조정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내가 받는 이자를 높여서 손실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근래 2번 출제했어요. 상식적인 건데.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대출자는 이거보다는 이걸로 대출해 줘야 된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투자에 대한 개념과 달라지게 되는 게 위험.
그런 것들을 달라지게 만들어준 애들이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31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양가로 이번에 수익률이라고 나와 있죠. 밑에서 한 5번째 줄에 231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런 위험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수익률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위험을 감수한다 그런 것은 거기에 상한만큼에 대한 뭐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산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함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쓰는 게 요 수익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의 크기로 요 수익률을 산정을 해요. 요거를. 자, 그럴 때 요 수익률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종류를 보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요구 수익률이 있고 실현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요거 세 가지가 이제 수익률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얘기할 때 얘네 둘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사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투자의 결과로 우리가 산출이 되는 거를 무슨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현 수익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얘네를 이제 우리가 놓고 따져봤을 때 (1번은) 실현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2번은)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때, 그죠? 어떨 때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둘 중에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그것만 일단 여기서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 우리가 사전적이라고 그랬죠. 예.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는 투자의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를 벌지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얘하고 얘만 비교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의 결정을 하는 거지 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해서 얘가 클 때 투자한다, 얘가 클 때 투자한다 이런 논리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할 때는 항상 뭐하고 뭐를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얘는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같지는 않아요. 그냥 중개사 시험에서는 같다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하고 지출을 토대로 계산하는 수익률을 얘기를 하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외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의 성격을 담고 있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근래 여러분 시험에는 이게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틀리게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231페이지에 기대 수익률이 있고요. 뒤로 넘어가게 되면 233페이지에 요구 수익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뭐가 있다? 실현 수익률. 그죠? 근데 그 밑에 가면 양가로 3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있죠. 네,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32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거기 예제 있죠. 예제. 계산하는 거. 기대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그냥 거기 해설 나와 있죠. 보면 해설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래는 이 확률에 대해서는 소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냥 거기 보면 비관적일 때 확률이 20이죠.
수익률이 몇 프로? 4%잖아요. 4 곱하기 20 하면 80. 60에다가 얼마 곱하면요? 8 곱하면 얼마? 480. 그 다음에 20에다가 13 곱하면 260. 다 더해보세요. 더하면. 그러면 820 나와요. 다 더하면. 점 찍으면 걔가 답이에요. 거기 답이 4번에 8.2라고 돼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 곱해도 나온다고요. 해서 더해서. 굳이 거기서 확률 뭐 소수로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계산하는 요령은 그때그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몇 분 안에 풀면 돼요. 1분 안에 풀면 되는 거예요. 1분 안에. 그래서 근래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단순 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뭐 때문에 해드리냐면 계산 싫어하는 분들 있죠.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알아서 혼자 계산해요. 근데 계산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산기 써서 이걸 또 소수로 바꿔서 하는 이런 개념이 낯설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단순 대입해서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거기 별표 치는 걸 얘기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 있고 뭐가 있어요?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임대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다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자본이 얼마예요? 1억. 나오는 수익이 얼마? 1,000만 원. 여기 이제 우리가 수익률 계산할 때 100분율이니까 다 곱하기 100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억에 대한 1,000만 원이면 0.1이죠. 그렇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 10%. 이거를 왜 100분율로 분수를 나누면 소수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왜 100분율로 해주냐면 야, 너 지난번에 투자했는데 얼마 벌었어? 나 0.1 벌었어. 이러면 못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해서 몇 프로? 10% 벌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분율로 바꿔주는 거예요. 곱하기 100을 해서. 그럼 1억을 투자 1,000만 원이면 이 사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10%.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5총각이 있어요. 5총각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5천이 있는데 이 5천을 가지고 3천만 원은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한 예를 들어서 5% 정도에 대한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2천만 원은 돈을 예금을 해서 역시 한 5%에 대한 이자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천에 5%면은 150만 원 나오겠죠. 2천에 5%면 얼마 나오겠어요? 100만 원. 그러면 현재 5총각은 5천을 투자 운영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25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을 때 누군가가 5총각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야, 여기다 투자하지 말고 여기다 투자해라. 그러면 5천을 투자 운영해서 250만 원 버는데 1억을 투자하면 1,0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산술적으로 5총각이 5천을 어디선가 조달해서 1억을 투자 운영하더라도 여기는 5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일로 가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근데 5총각이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내가 여기서 올리는 이 수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포기하게 되는 이게 하나의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돈이 현재 얼마밖에 없어요. 5천. 1억을 투자하려고 그러면 플러스 얼마가 필요해요. 그럼 5천을 융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융자를 받으면 이자가 8%래요. 그럼 5천에 8%면 한 400만 원 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5총각이 2억 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400하고 250만 원 있죠. 이거는 5총각이 추가로 부담하는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 합하면 얼마는 최소한 나와야 돼요.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최소한 얼마는 나와야 된다. 650. 그러면 수익률로 환산하면 몇 프로겠어요? 최소한 6.5%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야. 이게 최소한.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몇 프로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10%. 그러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뭐가 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수익이 최소한 못해도 1650만 원의 수익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에 1650만 원이면 얘가 16.5%잖아요. 근데 이 사업에서는 몇 프로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10%. 그럼 우리는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험에 저거를 꾸준히 인용을 해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게 종류가 있고요. 우리는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을 하고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이 투자를 뭘 하겠어요? 기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왜 저 설명을 해주냐면 이거 외우지 말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거 외우면은 나중에 문맥이 바뀌고 그러면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을 때 있죠. 네. 그 우리는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한다, 안 한다? 이게 문맥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얘가 얘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투자해야 안 해요?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는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주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줄 때 그러니까 문맥상의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그러면 이거를 외워서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배열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논리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문맥이 바뀌더라도 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거를 장황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저거를 해가지고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할 때 뭐가 컸을 때 투자를 하느냐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워서 들어가면은 100% 실패해요. 저거 문장 달라지면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상에서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거기 235페이지 가보세요. 235페이지에 가면 거기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 그러면 자 2번에 보면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건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3번 지문을 보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가죠. 이거는 문장이 요구 수익률이 앞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뒤로 빼기도 하고 이건 출제자가 쓰기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꼭 알아둬야 돼요. 용어를. 그래야지만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위험하고 어디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그렇죠? 위험이라는 건 뭐를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위험이라는 건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 발생한 결과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거를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업 위험도 있고 금융 위험도 있고 이런 애들이 그렇게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투자자들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가로 요구하는 게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의 종류는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고 실현 수익률이 있는데 투자를 결정할 때는 실현 수익률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뭐가 크면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 정도까지 일단 정리가 되면 돼요. 그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또 듣더라도 조금 지나면 잊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저희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다시 들여다보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동영상을 가지고 복습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 파트만. 그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용어를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229페이지 가보세요. 229페이지. 거기 하면은 그 박스 밑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돼 있죠. 예.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게 그 예전에는 태도라고 그랬는데 근래는 번역이 좀 바뀌어서 투자자의 행동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예.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보게 되면요.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해요. 투자자들이 그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으네?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것을 투자자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투자할 때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 위험을 감수해요. 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그러면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냐면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주어지면은 투자해요. 그렇죠? 그럼 그 대가는 뭐 얘기하냐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도 투자자가 5천 가게 투자할 때 추가되는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대가가 주어진다 그러면 투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아까 우리가 사업 위험 같은 경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면. 그죠? 네, 이 사업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사업 안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반드시. 그래서 그 대가를 요구할 때 그거를 표현상에서 뭐를 높인다고 그러겠어요?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한다고 그래요. 요구 수익률을.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려고 그러면 결국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투자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수익률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커야 되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대가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걸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투자자의 유형을 보게 되면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위험 중립형적인 투자자가 있고 위험 선호형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투자자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가 누가 되겠어요? 셋 중에 가장 합리적인 거. 위험 회피형,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형이 있으면 어느 게 제일 합리적이다? 셋 중에 하나잖아요. 얘가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위험 중립형적인 투자자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은행에 정기예금 있죠. 거기에만 돈을 예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신조가 가늘고 길게 살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위험 선호형이 있죠. 이 사람은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위험이 크면 클수록 더 선호도가 높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 하게 되면 갬블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복권 사는 사람이에요. 로또 복권이 있죠. 로또 복권을 사게 됐을 때 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안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 게임 자체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또를 살 때는 처음에 심정은 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도 가슴 한켠에는 자각하고 있죠. 안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원가에서도 여름 때가 되면은 로또 이 구입 그 양이 늘어나요. 학생들이 7월 달이 되면 아무리 봐도 될 가능성은 적고 로또 하나 사가지고 이거 되면은 내일부터 안 나와야지 학원 이러면서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자의 유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게 여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다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그 사람이 누구다? 위험 회피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단서를 주는 거예요.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줘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뒤에 나가게 되면 평균분산 결정법이라고 배워요. 그 평균분산 결정법이라는 거는 이 투자자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 투자자들은 적용이 안 돼요. 그죠? 이 투자자는 기대 수익이 동일하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쪽을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걸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24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43페이지에 가면 거기 평균분산 결정법이라고 있죠. 제목에. 거기 평균이 수익률을 얘기하고요. 분산이 위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위험과 수익의 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투자를 결정할 때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평균분산 결정법에서 지배원리는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낮은 투자니 위험이 높은 투자를 지배하고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높은 투자니 수익이 낮은 투자를 지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는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를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위험 기피자라는 게 이 사람이라고요. 위험 회피적인 사람. 그러니까 위험 중립적이거나 위험 선호용적인 투자자는 이 논리가 적용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용어에 연결되는 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무난하게 우리가 정리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투자자는 다 무슨 스타일? 위험 회피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대 수익이 같으면 뭐가 위험이 작은 것을 위험이 같으면 뭐가 수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그런 투자자인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4페이지 가시면 거기 가면 이제 상단에 양가로 1번의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돼 있죠. 네? 네. 그거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건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죠? 우리 지금 해본 용어죠. 표준 편차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 그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하고 표준 편차는 정의 관계겠어요? 음의 관계겠어요? 둘의 관계는? 응? 정의 관계겠어요? 음의 관계겠어요? 응? 요거.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는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비례. 무슨 관계? 비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이 크다란 얘기는 그만큼 위험도 크다란 얘기고 수익이 작다란 얘기는 그만큼 위험도 작다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근데 이제 얘네는 항상 비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익이 크다라고 해서 반드시 위험이 크리란 법도 없고요. 수익이 작다고 해서 위험이 반드시 작으란 법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는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 음의 관계다. 이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게 두 번 써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는 것은 위험과 수익률은 서로 무슨 관계? 비례관계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용어를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234페이지에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보면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 그 밑줄 쳐놓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면 박스에 투자자의 무슨 수익률이 있어요? 요거 수익률이라고 있죠. 231페이지에 234페이지에 그 요거 수익률은 보면요, 구성이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냐면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무위험률은 뭐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정기예금 이자율, 국공채 이자율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투자할 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의 산정을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국공채 이자를 기초로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익률 산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이 수익률의 산정을 경쟁 관계에 있는 자본시장의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초로 여기에다가 이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위험 할증률이죠.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기예금에 돈을 넣거나 국채를 매입을 했을 때는 추가로 부담하는 위험은 별도로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내가 투자함에 따라서 부담에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사업위험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안 하면 내가 겪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을 하면 그 위험을 겪어야겠죠. 그러면 그러한 위험적인 요소가 발생을 하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돈을 빌렸으면 금융위험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어떻게 되면 커지면 당연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때 요 위험이라는 거는 대부분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주어지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고 그랬죠. 그게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이 투자자가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수익이 같으면 뭐가 작은 거,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서 보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주어지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높여서 대처한다? 요구 수익률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투자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투자자는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낮추는 논리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높아져야 돼요. 대가를 요구하니까. 에?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갔다 이제 돌아오시면 나중에 얘네 몇 번 하면요, 금방 이제 정리돼요.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 그죠?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외우면 얘네는 한두 끝도 없어요. 외워서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이거를. 문장도 바뀌고 그러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7페이지 가시면, 거기 하면은 4번에 위험의 관리 기법이라고 돼 있죠. 자,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시간이 또 쉬어야 될 시간이네요. 50분 됐으니까. 그래. 일단 그럼 잠깐 쉬었다가 위험 관리 기법서부터 해보죠.